심지어 제발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와서 뭐 절을 하고 뭐 이러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종찬 회장이 자기가 민 사람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안 돼가지고 서운하신가 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영석 관장은 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야당 세력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종찬 회장을 뭔가 설득을 해가지고 뭔가 그분이 원하는 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일이 되게 만들려는 의지는 지금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간다. 저는 이게 방침이라고 그냥 봅니다. 무조건 내가 말했는데 니네가 토다는 게 싫어. 니네가 거기 반대해서 내가 거기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의 자존심을 꺾어. 이게 지금 대통령의 시각이고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광복절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의도한 거는 설마 아니겠지만 광복절이라는 게 일본이 패망한 날이잖아요. 의도한 거 아니에요? 왜 의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줘요? 설마. 너무 좋게 생각해주는 거 아니에요? 설마. 설마. 아니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8월 15일 날 일본인들은 특히 이제 998 일본인들은 뭐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아니 본인들이 패망한 날이잖아. 패전일입니다. 패전일이잖아. 본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서는 이제 만세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승전국들은 만세 부르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리고 그 승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했죠. 것이고. 네. 그러면 만세 부르는 게 굉장히 꼴보기는 싫을 것 같아. 일본 998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일본인들은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아니겠지만 일본 998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을 것 같거든. 근데 만세를 지금 제대로 못 부르는 거잖아.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으로 저는 그 지점에서 좋겠어? 어떤 음모론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그 관점을 그냥 국내 정치적으로 적용하면 정무적 감각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데 광복회장이 3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광복절 지나서 하더라도 광복절 지나서 해야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용산 안에 그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누군가 이거를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시나리오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면 아 이거를 광복절 전에 하는 거 너무 리스키하다. 그 광복절 뒤에 합시다.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일정을 미룰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용산이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문제인 거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면 혼나기 때문이죠. 혼나고 아니, 그리고- 내쫓기 때문인데 보통 광복절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되냐면 뭔가 자주독립과 관련된 메시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광복회라고 하면은 그때 독립운동했던 어떤 분들의 후손이나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어떠한 제스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개념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지금 이 몇 번 치러온 거잖아요. 광복절 행사를 굉장히 메시지를 일본에 대해서는 저강도로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는 최소화해서 폄하하는 걸로. 그렇죠.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맥락은 최대한 내지 않고 이 독립운동이 아니고 건국운동이었다, 자유민주주의였다, 뭐 이런 얘기로 갖고 가면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메시지로 갖고 왔던 거잖아요. 올해도 그럴 판인데 올해도 아마도 그런 논리로 갔을 건데 그러니까는 광복절에 내야 될 메시지가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복절을 치르는 것도 웃긴데 이번에 뭘 준비하고 있느냐? 새로운 통일 방안을 얘기해 보겠다. 왜냐하면 보통 광복절 메시지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분단된 채로 광복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그게 고착화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민족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친화적인 메시지를 또 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광복절 메시지 그렇죠. 보통은. 네.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가 제시해야겠다 이런 건데 지금 북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별개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메시지로 지금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북한이 싫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대북 대결적인 메시지를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아까 일본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게 패전일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광복절과 관련해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불편할 만한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는 것 같아.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마구 하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것도. 지금 그런 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먹힌다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주변 사람들도 꿈쩍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한번 뱉은 이상한 행동을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사실은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무 판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그냥 내가 한 말이 법이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건데 니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대통령이 고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난다.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나라가 정말 꼬라지가 나라 진짜 꼬라지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해요. 예.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지도자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생각을 너무너무 곳곳에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지뢰처럼 폭탄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다 지금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임명해봐요. 임기가 얼마나 돼요. 오늘 임명해서 내일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 년은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자기 집권하는 세력 동안에 자기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기 뻔하잖아요. 지금 그나마 대통령이 임명된 다음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년 동안 3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삐걱삐걱 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되는 거는 기존에 임명돼 있던 사람들고 기존에 조직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짓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있었던 그 뿌리를 전부 다 걷어내고 다 내가 원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거기 안에다가 채워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년이 더 중요하다. 이거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집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대통령 자체가 이거 뭐 김영석뿐만이 아니고 김영석이 뭐 독립기념관장이니까 뭐겠습니까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야. 진짜 좀 어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이 어떤 어른. 외교를 할 때 독립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저쪽에서 얻어올 건 얻어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 큰 어른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곰곰이 보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를 때도 그렇지만 남이 특히 강자 있지 않습니까? 강자가 불편해하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해. 근데 그거는 그 성숙한 어른의 태도는 아니거든. 이게 본질적으로 비겁해서 그런 거죠. 비겁해. 비겁해서 비겁해. 그런 거야. 비겁해. 근데 또 약자한테는 거의 강해요. 잔인무도할 정도로 지금 언론인들 탄압하는 것도 보면 그냥 막 밟아버리거든. 야당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미성숙한 인격체가 지금 각 국가의 가장 큰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약점이 뭐냐? 다 외교를 뽑았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나머지는 다 국내 문제니까 수사를 다 해봤는데 외교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 경험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대통령 긍정평가하면 외교가 1위예요. 왜냐면 나머지를 다 못하니까 여기가 1위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대통령실이 외교나 안보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거는 어쨌든 반반 갈라치면 어차피 우리 편이 반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도단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